영토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것은 백제의 최종 해안방어선이기 때문에 백제 해양방어 세력 또는 백제 수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지역에서 백제 수군을 경멸시킨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수군은 많은 병선을 거느리고 이 좁은 길목을 통해서 바로 한성까지 공략해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가장 주력군, 즉 광개토대왕이 직접 거느렸던 수군은 바로 이 한강수로를 사용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개토대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한강으로 들어와 백제와의 전쟁을 마무리했다. 당시 그 고구려 군대의 그 전략 전술 가운데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기습전하고 양동작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잘 구사하고 있는 것이 고구려 이제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제 용병술에 능했고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갔던 이제 인물이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영락 6년에 고구려 군대는 아마 육군의 그 소단위 부대가 백제의 북쪽 변경 지역을 공격해서 백제 군대의 주력을 북쪽 변경으로 전부 다 묶어둔 다음에 허를 찌르는 그러한 기습적인 작전으로서 수군 부대를 몸소 이끌고 한강 하구로 해가지고 일제히 지금 천호대교 근방에 있는 풍락동 토성하고 몽촌 토성을 에워싸가지고 포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그 대왕, 만주 지역을 호령하던 광개토 대왕이 지금 서울 지역에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는 뜻깊은 바로 정복전쟁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러한 그 전장이 영락 6년의 백제 정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96년의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는 백제에 참패했다. 백제의 아신왕은 광개토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비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백제왕은 방법이 없자 남녀 포로 1000명과 가는 배 1000피를 헌납하고 왕의 면전에 꿇어앉아 서약했다. 지금부터 영원히 당신의 신하가 되겠소. 광개토대왕은 용서하여 그가 순종하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할아버지를 죽인 나라 백제를 정복한 광개토대왕은 백제왕을 죽이지 않고 조공만을 받고 용서한다. 백제왕을 용서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적을 완전히 격파 섬멸해버리는 작전, 이 전쟁 형태. 하고 또 하나는 적의 영토를 조금 점령하는 형태, 이것을 현실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왕 비문에 나온 것을 보면은 광개토왕은 적을 완전히 섬멸, 경멸 혹은 적을 갖다가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전쟁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항복을 시켜서 자기의 보호국 내지 속국으로 만드는 전쟁을 계속 추구해 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정복왕이었다. 그러나 백제와의 전투에서 완전히 격파해 영토를 넓히기보다는 백제를 고구려의 지배 아래 두고자 했던 것이다. 흔히 고구려 군대는 말을 타고 만주벌판을 달리던 기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에도 수군이 있었군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이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배를 타고 한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백제를 굴복시켰습니다. 기마병과 수군을 적절히 활용하는 최고의 용병술을 광개토대왕은 실전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로 백제는 얼마 동안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고구려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비문에는 신라와 고구려가 싸운 기록은 없습니다. 신라에 관한 기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개토왕 즉위 10년, 신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구려는 신라를 구하기 위해 구원군 5만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내무왕과 왕후가 잠들어 있는 황남대총은 신라 왕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신라 문화를 꽃피운 당당한 왕으로 내무왕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라인이 기록한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다. 실제 광개토 대왕과 내무왕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광개토 대왕 비에는 내무왕이 399년 고구려에 급하게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신은 광개토 대왕에게 신라 영토 내에는 외인이 가득하고 성지는 파괴되었고 대왕의 신하인 신라왕은 천민으로 변해 대왕께 귀의하여 지시를 듣기를 원한다고 했다. 대왕은 인자히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고 사신에게 밀계를 얘기하고 돌려보냈다. 밀계를 주어 신라 사신을 보낸 다음 광개토 대왕은 그 이듬해 신라를 구하기 위해 5만의 군사를 신라에 보낸다. 고구려 군대는 외와 연합해서 신라를 침공한 가야 지역까지 단숨에 진군에 내려갔다. 결과는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고구려군은 전투마다 승전고를 올렸다. 광개토 대왕의 군대는 마침내 한반도 남쪽에서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철의 나라 금관가야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다. 고구려의 대승이었다. 그리고 고구려군이 정복한 수많은 성은 신라 병사들이 지키도록 내주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신라왕은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다. 삼국사기 등 역사책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전쟁의 결과를 암시하는 또 하나의 금성문이 있다. 70년대에 발견된 중원 고구려비는 그 이후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고 있다. 처음에 이 비를 발견할 때는 이 백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전하는 상세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원 고구려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보면 외형적 특징 보면 광개토왕 비와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축소판이라고 할까요? 중원 고구려비는 겉모양만 광개토 대왕 비를 닮은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 담긴 내용까지 광개토 대왕 비와 거의 일치한다.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구려의 대왕이 제왕공들과 더불어 이 충주 지역이죠. 충주 지역에 내려가서 순시를 하고 신라매금을 신라왕은 이제 고구려에서는 비칭으로 신라매금이라고 부르는데 신라매금을 불러왔어요. 근데 그 신라매금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오지 않았는데 고구려 측에서 계속 강요하게 되니까 나중에 우벌성이라고 하는 데로 와가지고 거기서 고구려부터 의복과 그런 것을 하사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동아시아에서 친조를 의미합니다.